정여립. 정여립은 명종 1년 전주성 동문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태몽엔 고려 시절 무신정변을 일으킨 정중부가 나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여립의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전혀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정여립은 어려서부터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여립이 7살 때쯤 까치 새끼를 잡아다가 칼로 부리에서 발톱까지 토막을 낸 적이 있는데요. 잔인한 사체를 보고 놀란 여립의 아버지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는데 한 여종이 여립이 한 짓이라고 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립은 그날 아버지에게 크게 혼나고 말았죠. 그런데 그날 밤 여립은 잠자고 있는 여종의 방에 몰래 들어가 여종의 배를 칼로 갈라서 죽여버립니다. 이에 사람들이 경악하자 여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나의 잘못을 일러바쳤으므로 내가 죽였다. 그런데 이 태몽과 여종에 관한 기록은 후대에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역을 꾀한 인물이니 그의 잔혹성을 과장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그런 기미를 보였다고 누군가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을까요? 그럼 실제 정여립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다른 기록을 보자면 정여립은 어려서부터 기백이 남달랐고 무술에 능했으며 특히 활 쏘기에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15살 때는 현감인 아버지를 따라가서는 한 마을의 일을 독단으로 전부 처리해버리는데요. 그러자 아전들은 아비보다 정여립을 더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여립은 말이 청산유수였습니다. 그가 입만 열면 사람들은 모두 탐복했고 심지어 여립이 틀린 말을 하더라도 감히 그와 대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정여립은 선조 3년 25살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책 읽기에 전념했는데요. 이때 여립은 이의 문화로 들어가 학문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선조 16년 이인은 정여립을 천거하며 선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여립은 배운 것도 많고 재주도 있으나 남을 업신여기는 단점이 있사옵니다. 그러나 현자가 아니고서야 그 정도 단점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실로 쓸만한 인물인데 매번 추천하여도 기용치 않으시니 혹시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전에도 정여립은 몇 번 천거를 받은 듯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선조는 그를 기용하지 않았는데요. 선조 17년 선조가 삼정승에게 인재를 추천하라고 명하자 좌의정 노수신은 정여립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마침내 관직에 오른 정여립. 이후 여립은 사헌부, 홍문관에서 대간직을 주로 맡습니다. 이가 살아있을 때 여립은 이의를 일컬어 공자는 다 익은 감이고 이의는 덜 익은 감이다. 이미 반쯤 익었으니 시간이 지나면 다 익지 않겠는가? 라며 극찬을 맞이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죽자 여립은 동인과 힘을 합쳐서는 이의는 나라를 그르치는 소인이다. 라며 그를 매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의는 원래 붕당에서 중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뒤 동인 측에선 이의를 서인으로 몰아세웠죠. 이에 서인 측에선 여립을 일컬어 이의의 제자이면서 변절하여 동인에 들어가더니 급기야 스승을 욕한다며 그를 비난합니다. 선조는 원래 여립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야사에서는 어전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왕을 노려보았다고도 하는데 조선시대에 이런 행동을 했다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테니 이건 거짓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의가 여러 번 여립을 천거했음에도 등용하지 않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선조는 원래부터 여립을 안 좋아했습니다. 거기다 변절했다는 이유로 서인 측에서 공격을 받자 여립은 더 이상 관직에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고향 전주로 내려갑니다. 전주 죽도로 내려간 여립은 이내 지역 유지로 자리 잡습니다. 조정의 실세인 이발 등과 친한 데다가 뛰어난 언병까지 갖췄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여립을 찾아왔는데요. 또한 그는 인근의 무사, 승려, 노비 등을 모아 한 달에 한 번씩 활쏘기를 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를 대동계라고 합니다. 선조 20년에 왜구가 전라도 손죽도를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주 부유는 겁을 먹고는 정여립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러자 정여립은 대동계를 동원해 왜구를 시원하게 무찔러 버립니다. 정여립의 난. 선조 22년, 선조에게 비밀리에 장계 하나가 올라옵니다. 정여립이 전라도 황해도에 자기 세력을 모아 반역을 모의하고 있사옵니다. 고변에 따르면 정여립은 겨울이 오길 기다렸다가 겨울에 한강이 얼면 전라도와 황해도에서 대동계를 중심으로 군사를 일으켜 신립을 죽이고 한양으로 쳐들어오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선조는 곧장 관군을 보내 정여립을 체포해 올 것을 명령합니다. 계획이 틀어졌다는 사실을 들은 정여립의 신복 변숭복은 정여립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변숭복과 함께 아들 옥남을 데리고 자신의 본거지인 진안 죽도로 달아난 정여립. 하지만 진안 현감 민인백은 정여립이 죽도에 숨어 있음을 알고 그의 거처를 찾아와 포위합니다. 여립은 어쩔 수 없이 칼을 꺼내 변숭복을 죽이고 아들 옥남도 베었으나 옥남은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을 땅에 거꾸로 꽂고 자기 목을 칼에 꽂아 스스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여립은 과연 정말 반역을 꾀했을까요? 그는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천하는 누구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어찌 정해진 임금이 따로 있겠는가? 임금이 따로 없다는 것은 귀천이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정여립은 대동계를 조직할 때 신분에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노비에게도 화를 쥐어주고 말을 타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시대상을 감안할 때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죠. 게다가 정여립은 앞서 대동계를 동원해 왜구를 물리친 다음 조직원을 해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훗날 또 이런 일이 있거든 너희들은 각기 소속 군사를 거느리고 일시에 모여라.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정여립은 대동계를 마치 자기 사병처럼 다룰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동계는 관군마저 무찌른 왜구를 섬멸할 정도로 무력이 센 집단이었죠. 병력도 있고 사상도 올바르지 않고 사람을 현혹할 수 있는 언변도 갖췄으니 여립은 반역을 일으키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진짜로 반역을 꾀했다고 하기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고변을 들은 선조의 행동부터가 이상합니다.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은 정여립과 같은 동인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들 정여립과 친했기에 그가 도저히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요. 고변을 들은 동인은 여립이 그럴 리 없다고 항변하며 심지어 이는 이이의 제자들이 무고한 거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이토록 대신들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조사단이라도 먼저 파견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님 상황을 좀 더 알아본 후에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선조는 곧장 군대부터 파견합니다. 또한 정여립이 정말 반역을 모의했다면 도망치기 전에 증거부터 없애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립은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곧장 도망을 쳐버립니다. 덕분에 정여립의 집에 남아있던 문서들은 증거 자료가 되어 수많은 동인 세력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죠. 그리고 여립은 죽도로 도망을 갔는데 이 점도 이상합니다. 여립의 본거지가 죽도란 건 누구나 다 알 텐데 상식적으로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쳐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관군은 어떻게 여립이 죽도로 간 줄 알고 곧장 죽도로 달려와 여립을 포위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반역에 사용될 무기조차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정여립의 난은 의문투성입니다. 그럼 혹시 누군가 정여립을 모함하려 한 것 아닐까요? 그렇담 과연 누가 그를 모함하려 했을까요? 배우로는 주로 송익필이 언급됩니다. 송익필의 아버지는 높은 벼슬에 오른 관료였습니다. 송익필은 벼슬은 하지 못했으나 유학을 잘 알고 문장에 뛰어난 자였는데요. 그는 이
정철 등과 친하기도 했죠. 그런데 동인의 영수 이발이 송익필의 증조 할머니가 노비였다는 사실을 들춰내버립니다. 그렇게 송익필은 하루아침에 양반에서 노비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이에 불만을 품은 송익필은 이발과 동인 세력에게 반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송익필은 과거 정여립과도 친했기에 정여립의 행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여립이 최근 하는 꼬라지를 보니 반역으로 몰고 가기에 딱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송익필은 지방 관료들을 설득해 보변 장계를 적어 올리게 합니다. 장계가 올라가자 정여립 체포 작전이 시행됐는데 마침 정여립이 자결해버립니다. 그러자 진상을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이 주르륵 끌려 나왔는데 기록에 따르면 이 옥사로 인해 죽어나간 사람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4대 사화의 피해자를 다 합쳐도 500명 정도밖에 안 될 텐데 한 방에 1000명이라니 복수 한번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엔 다른 자가 옥사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기축옥사가 벌어지는 과정, 그리고 옥사의 진짜 배후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정철. 정철은 이이와 같은 해인 중종 31년에 한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상당한 권세가였는데요. 정철의 누이 중 한 명은 인종의 후궁이었고 또 한 명은 왕족이었던 계림군과 혼인하였으니 말 다했죠. 이 때문에 정철은 어려서부터 경원대군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둘은 궁궐에서 함께 뛰어놀 정도로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정철의 인생은 급변하게 됩니다. 바로 을사사화가 터진 건데요. 을사사화 때 유님이 계림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계림군은 참수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정철의 가족에게도 화가 미쳐서 그의 형은 곤장을 맞다가 죽고 아버지는 유배를 당하게 되죠. 아버지의 유배가 풀리자 정철은 기대승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며 이때 이 성혼 등과 친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훗날 정철은 서인의 주요 인사로 거듭나게 되죠. 시간이 지나 27살에 이르러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며 관직에 오른 정철. 이때 명종은 정철을 따로 불러서 술과 음식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명종은 그에게 그대가 자주 보고 싶으니 앞으론 내가 다니는 서쪽 문으로 출입토록 하라 라고 말할 정도였죠. 정철하면 유명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바로 시를 굉장히 잘 쓰고 술을 매우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는 가사문학의 대가라고 불릴 정도로 글솜씨가 뛰어났는데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험생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성삼별곡 기억나시죠? 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네요. 또한 그는 굉장한 애주가였습니다. 시인 정철과 애주가 정철의 합작이 바로 장진주사라는 시입니다. 한 잔 먹새그려 또 한 잔 먹새그려 꽃 꺾어 술잔 수세며 무진무진 먹새그려. 정철은 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도 많습니다. 하루는 선조가 정철에게 은잔을 하사하며 자네가 술을 좋아하는 건 아나 너무 과한 듯하니 앞으론 하루에 한 잔씩만 마시시오 라고 명했는데 정철은 그 은잔을 두드려 펴서 넓은 대접으로 만들어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을 좋아하다 보니 정철은 술주정으로 욕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류성룡은 자신의 저서에서 정철은 항상 술에 취해 있어서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라고 말했으며 그가 도승지로 임명되자 대관들은 이를 반대하며 도승지 정철은 술주정이 심해서 미친 사람 같으니 서둘러 그를 재직시키소서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철이 예조판서로 임명되자 이번에도 반대하면서 정철은 술을 좋아해서 항상 정신이 나가 있사온데 어찌 그런 자가 예조판서가 될 수 있겠사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임금이 불렀는데 술에 취해서 오지 않은 적까지 있는데요. 관료 정철은 철저한 원칙주의자에
고집이 세기로 유명했습니다. 게다가 돌려 말할 줄 모르고 항상 직설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어느 날 명종의 사촌형 경양군이 처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처남을 때려 죽인 뒤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시 그 처남은 서울 출신인데다 왕실과 관련된 일이기까지 했으니 명종은 이를 조용히 덮으려 했는데요. 그는 사간원 정원으로 있던 정철을 불러다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건 왕실 내에서 벌어진 일이니 크게 벌리지 말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네. 그런데 정철은 여기다 대고 안 됩니다 라고 딱 잘라 거절해버립니다. 명종과 사적으로 친한 데다 군신 관계이기까지 한데 이리도 딱 잘라 거절하니 명종은 그에게 정이 뚝 떨어졌는지 정철을 파면해버리는데요. 그 후 정철은 3년간 부름을 받지 못하다가 선조가 즉위하면서 이조좌랑으로 복귀합니다. 이조좌랑은 문관의 인사에 개입할 수 있었기에 직급에 비해 권한이 큰 자리였습니다. 이때 정철은 사림의 등용을 도와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는 데 일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토록 사림이 대거 정계에 진출하자 늙은 대신 중 한 명인 김계는 이를 우려하며 이같이 말합니다. 오늘날 사림이 자기네 편만 등용하고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자는 배척하는 걸 보니 마치 김효년을 보는 듯 하옵니다. 그러자 정철이 나서서 김계를 공격합니다. 김계는 지금 전하를 현혹하여 사림에게 화를 미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그러자 선조는 정철을 다그치는데 정철이 지나치다 김계가 어디 그렇게까지 할 사람인가? 정철은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께서 아무리 우레와 같이 노하신다 할지라도 소신은 할 말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더니 김계의 잘못을 낱낱이 고하는 정철. 결국 김계는 파직되었지만 정철 또한 왕 앞에서의 버릇없는 태도 때문에 파직되고 맙니다. 이처럼 술을 좋아하고 직설적이고 고집이 센 정철의 성격은 관직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문제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그는 자주 파직과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면서 지은 시조들 덕분에 그는 오늘날까지 가사문학의 대가로 불리며 명예를 지킬 수 있었으니 사람 일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철은 얼마 안 있어 다시 정계에 복귀하지만 선조 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년상을 치르고 선조 6년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3년상을 치르느라 한동안 관직에서 물러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조 8년 정철이 복귀했을 땐 이미 조정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정철은 이이와 친했기에 그와 함께 동인과 서인의 화합을 이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인 쪽에 좀 더 기울어 있을 뿐더러 특유의 화를 부르는 성격 때문에 동인의 공격을 자주 받았는데요. 정철은 이이가 낙향할 때 함께 낙향했다가 뒤이어 서인이 실각하자 4년 동안 지방에 은거하며 조정에 돌아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태가 급변하자 정철은 극적으로 정계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바로 정여립의 난이 터진 거죠. 정여립이 동인과 친했던 만큼 동인 측 인사들이 대거 관련자로 엮여 수사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선조는 서인 세력을 대거 복귀시켜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데 이때 정철을 우의정으로 임명하고 그를 위관, 즉 수사 책임자로 임명해버립니다. 그렇게 정철은 복수의 칼을 쥐고 서인의 영수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되죠. 기축옥사. 기축옥사는 굉장히 가혹하게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원래 조선의 법상 사형을 내리려면 결안이라는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문서가 작성되기도 전에 먼저 처형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았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동인 세력을 제거하는 것으로 목적이 변질돼 버리고 만 건데요. 먼저 동인의 영수 이발이 체포되고 그의 동생 이길과 이급도 체포됐는데 이들은 고문을 받다 전부 죽어버립니다. 심지어 선조는 그의 노모와 자식, 조카, 손자들까지도 전부 잡아다 국문을 명했습니다. 당시 대신들은 국법에 따르면 노인과 아이에게는
형신을 가할 수 없사옵니다. 라며 반대했지만 선조는 끝까지 고문을 고집했는데요. 영모 사건은 그런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발의 어머니는 나이 82세의 노인이었는데 그녀에겐 압슬형이 가해졌습니다. 압슬형이란 바닥에 사기 조각이나 자갈을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게 한 뒤 무릎 위에 널빤지를 올리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짓밟는 고문인데요. 이렇게 가혹한 고문을 80이 넘는 노인이 견딜 수 있을 리가요. 그녀는 아들이 설사 영모에 가담했을지라도 이 늙은이가 그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라며 부르짖고는 이내 죽어버립니다. 이발의 10살 난 어린 아들도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이발의 가문은 10대 동안 빠지지 않고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 집안이었음에도 이 일로 인해 가문이 산산조각나고 말았는데요. 우의정 정원씨는 처음엔 정열입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열입의 중심은 백일을 꿰고도 남을 것인데 그가 영모라니? 이는 분명 이이의 제자들이 없는 죄를 지어내 이를 만들어낸 것일게야. 라고 했다가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정원씨는 정열입과 친해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았으나 정열입의 집을 수색했던 자 중에 그와 친한 자가 있어서 자기와 나눴던 편지를 전부 없애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가 편지를 모두 없앴다고 알려주자 정원씨는 이를 믿고는 씨는 열입과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절대 없사옵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하필 편지를 없앤 자가 무인이어서 문인들이 몇 부리려고 쓰는 사인을 몰라본지라 편지 몇 장이 남아버립니다. 그렇게 정원신이 보낸 편지가 수두룩하게 나오자 그에겐 사형이 내려졌죠. 그러나 막판에 대신이라는 이유로 유배형으로 감형됩니다. 정계청은 정열입과 친하단 이유로 잡혔는데 과거에 썼던 글이 오해를 받아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정철은 그를 국문하면서 계청은 반역하지 않은 열입이고 열입은 반역한 계청이다 라며 호되게 고문을 가했는데요. 결국 계청은 유배지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죽고 맙니다. 선홍복이란 자는 죽으면서 이발과 이길 그리고 백유양을 엮어 넣으면 살려준다고 하지 않았소? 이건 말과 다르지 않소? 라고 외쳤습니다. 조대중이란 자는 도사로 임명돼 부임지로 떠나는 길에 애첩을 두고 가자니 아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와전돼서 정열입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져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김빙이란 자는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열입의 시체에 형벌이 가해지던 날 이를 지켜보던 중 바람이 불어 찔끔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정열입의 최후를 보고 슬퍼서 울었다며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건 조사를 하던 중 정열입이 반란군에게 우리 뒤엔 길쌈봉이란 자가 있으니 혹시라도 걱정 말도록 하라 라고 한 적 있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관련자들을 조사해봤지만 각기 진술이 달라 누군지 알아내는데 애를 먹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도중 갑자기 최영경이란 자가 길쌈봉일 거라는 주장이 등장해 최영경이 잡혀 들어옵니다. 최영경은 동인 강경파로 서인과 마찰이 심했던 자입니다. 그는 결백을 주장하며 열입과는 편지 한 통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열입에게 받은 편지 한 통이 발견되고 마는데요. 그렇게 결국 최영경은 감옥에서 죽고 맙니다. 기축옥사의 의문점. 그렇게 2년 가까이 이어진 기축옥사. 기축옥사는 그 후로도 몇 가지 의문점을 남깁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기축옥사로 인해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선조 수정실록에는 수백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처벌이 기록된 걸로만 따지자면 기축옥사로 죽은 관료는 10여 명밖에 되지 않으며 유배를 당한 이도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문이 워낙 가혹했기 때문에 이들의 친인척도 많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1000명은 너무 많이 과장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4대 사화를 다 합쳐도 희생자가 500명 남짓 되는데
정말 이 사건 한 방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을까요? 동인 측은 줄곧 이 기축옥사가 동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서인이 판 함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철이 유생을 시켜 상소를 적게 하고 혹독한 고문을 가해 사람을 죽게 만드는 등 일선에서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따라서 이후 정철은 개인의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 잔혹한 정치살인마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 점에 의문을 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옥사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왕 선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자들이라는 건데요. 또한 류성룡, 이산해, 정인홍은 동인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기축옥사 때 여러 번 엮여 들어갈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끝까지 이들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기축옥사의 진정한 배우는 정철이 아니라 선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선조는 어째서 이렇게나 큰 옥사를 벌인 걸까요?